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득세의 개념적인 거 정리하고, 그리고 종합과세 소득세 중에서 금융소득 중에 이자 소득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배당소득에 대한 내용 정리를 했었습니다. 배당소득의 끝부분을 우리가 안 했는데, 이 끝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선 배당소득의 열거된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그 다음에 비과세 배당소득 무엇인지 정리했었고요.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수입 시기 문제 나오면 참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어제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소득세의 수입 시기가 왜 중요하냐? 수입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의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인데 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에 수입 시기인 것은 25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세기간의 끝의 시점 12월 31일 그 시점에서는 이제 수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수입 시기가 결정된 거는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해야 되지만, 만약에 해가 바뀌고 즉 과세기간이 바뀌어서 1월 3일 날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1년 있다가 26년도 5월 달 확정 신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입 시기가 왜 이게 시험에서 다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 신고를 몇 년도에 해야 되느냐, 요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수입 시기에는 이제 약정주의와 현금주의로 대략 구분이 되는데, 그 소득에 해당되는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입 시기도 그렇게 딱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기로 한 날, 요 둘로만 딱 나누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명 주식. 대부분의 주식이 다 무기명 주식에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있죠. 무기명 주식에 우리 현금 이익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식 투자하는 계좌에 입금된 날이 수입 시기로 본다. 두 번째,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에서 잉여금 처분을 하기 위해서 배당을 했다 이거죠. 그럼 법인이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 결의한 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잉여금 처분을 결의했다. 12월 31일 이전에 결의했다. 그러면 내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항상 해마다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지난 해 거는 무조건 다음에 5월 달에 확정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이거죠.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된 것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처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서 법인세가 확정이 되는 것을 결산 확정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고 결산 기준일도 12월 31일이죠. 그런데 결산 확정일은 달라요. 결산 확정일은 우리가 결산 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해서 법인의 결산 확정일은 법인세가 확정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월입니다. 3월. 의제 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의 종류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의제 배당. 그래서 의제 배당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자, 의제배당은 무상주 의제배당인 경우에 자본 전입 결의일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우리 펀드 투자에 대한 이익이죠. 이것은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유사배당이라든가 결합파생상품 등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집합투자기구의 배당 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네. 자, 수입시기에 관한 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근데 아직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기억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보기에 나오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교재를 보면서 풀었다가 조금 그 문제에 적응을 하게 되면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공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이 된다.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 이자와 배당 소득이 금융소득이거든요. 이 금융소득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여기다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필요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걸 계산하거든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 수익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안 해요. 약간 헷갈리죠? 소득 금액이라는 건 총 수익 금액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자 배당 소득은 그렇습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이제 이자 배당 다음에 사업소득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이라든가 또 뭐가 나오나요? 2배의 4,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걸 이제 뒤에 나오는 소득들을 보면은 가령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총 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런 항목이 붙어요. 필요경비.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공제해 줍니다.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은 이자와 배당의 총 수익 금액과 같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총 수익 금액이라는 것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은 과세 비과세 여부 관계없이 전체 합계 금액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총 수익 금액란에 기록할 때는요,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빼고 기록하는 거예요.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 총 수익 금액이 뭐다? 이자 배당의 소득 금액에 해당이 된다. 네,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나중에 그 뒤에서 다른 소득 금액을 정리한 걸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업소득 금액이다 하면은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뒤에서부터는. 네, 그런데 금융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 저축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은행에 가기 위해서 교통비라도 들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도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장을 또 파야 되니까 그 도장 파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네.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네. 원천징수 안 한 건 다 아, 저기 총 수익 금액으로 들어가. 먼저 우리가 분리과세도 우리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예,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는 된 거죠. 예, 그러나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이자나 배당소득은 총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원천징수로서 종결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천징수가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 누가 지급할까요? 보통 이자는 은행권에서 지급을 하겠죠. 또 배당은 그 주식을 상장해 놓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법인에서 배당을 지급할 거예요.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예, 주식 배당, 주식에 현금 배당을 한다 그러면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 또 은행에서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그래서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이자 소득을 먼저 볼까요? 이제 우리 소득세를 공부했으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이자 소득, 가장 일반적인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에 원천징수 세율을 자주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으로 우리는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14%예요. 현재. 네. 24년 현재 14%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세율은 전부 지방세 제외한 소득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라는 게 또 있어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조세이고 우리가 소득세는 국가에 귀속이 되는 국세이죠. 자,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건 국세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기에 10%가 또 부과되니까 15.4%를 정기예금 이자에서 빼고 지급을 하거든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지방세 10%는 별도로 하고 이 표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표가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일반적인 이자 소득 14%예요. 자, 그 외에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은 게 비실명 이자 소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금융 실명제가 도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비실명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이에요. 90%. 그러면 지방세 9% 적용하면 99%니까 비실명 이자 소득은 이자 하나도 못 받는다. 자,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거 보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원천징수 세율이
이거 일반적인 이자보다 좀 더 세죠. 10% 정도. 예,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조세특례법상의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소득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가 없거든요. 기본세율이 뭐냐면 우리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최하 6%부터 최고 45%까지 8단계 누진 초과세율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율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예. 누진세율. 그러니까 반환금이 초과 반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의한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대신 이런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죠. 확정신고에는 반영을 안 해요. 자, 그건 이제 뒤에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들을 확인해 봤어요. 다음, 배당소득도 비슷해요. 원천징수 세율이 이자소득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배당, 네, 이자하고 똑같죠? 14%. 그 다음에 비실명, 현재 90%. 조세특례법상의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똑같죠.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또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보기에 자주 나오는 항목인데 이것은 25%거든요. 세율이 센 편이죠. 25%.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배당보다 세율이 좀 높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무조건 종합과세. 자, 그런 것을 정리해 놓은 표가 밑에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에 보면 출자 공동 기업의 배당소득 또는 사업자의 배당소득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무조건 분리과세에서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무조건 이건 분리과세한다. 즉 종합과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것들 특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그런 항목들이니까요.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요 설명. 종합과세. 그래서 요 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기출문제를 보면요. 금융소득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냈어요. 예. 보기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줘요. 1. 뭐뭐뭐에 대한 무슨 소득, 뭐뭐뭐에 대한 무슨 소득 이렇게 서너 개를 주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거기 열거된 금융소득 중에서 요거는 종합과세, 요건 종합과세 골라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에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2천만 원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는데 그 앞에 말도 중요해요. 무조건 분리과세나 비과세는 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무조건 이건 빼고 제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계산하라 할 때 여러분이 무조건 종합과세는 항상 금액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먼저 알아봅시다. 자, 출자 공동기업 또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법인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법인은 우리나라 세법을 잘 준수하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를 잘 수행합니다. 네, 대부분 다 할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금이나 주식의 그 투자를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네, 미국 은행에 예금을 했다. 또는 주식을 미국에 있는 무슨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법인에서 배당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은행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이 자기 나라 법률에 의해서 원천징수 할 거 있으면 하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내국인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외국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소득이라든가 외국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받는 이자소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와 배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세율이 아예 없죠. 예. 국내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와 배당이다. 이거는 무조건 확정신고해야 돼요. 5월 달에 항상 이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무엇하고요?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하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그것과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하고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이에요. 조건부니까.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 이게 다 은행권에 우리가 저축해가지고 또는 평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받았다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거래처에 돈을 개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받았다든가 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내가 개인 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든가 이런 거. 자, 이거는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과 조건부를 합쳐서 2천만 원이에요. 그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뭡니까? 원천징수로서 종결되니까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있으면 이건 꼭 해야 돼요. 이 두 개. 이 두 개는 2천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관계가 없죠.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자,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거기 그 열거된 금융소득 중에 비실명 이자 소득이 얼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빼야 돼요. 왜냐?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비실명인데 왜 분리과세를 해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과세를 하면은 불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비실명은 종합과세 하면은 유리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실명은 지금 99% 뭐 지방세까지 하면 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금인데 우리 그 기본 종합과세는 기본 세율표를 적용하거든요. 예. 그거는 소득 금액의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하 6%부터 최고 세율이 45%예요. 그러니까
비실명 이자 소득을 만약에 확정신고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환급을 받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비실명은 그런 취지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게 높은 세율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마 나머지는 뭐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머지 세 개도. 그러니까 비실명은 좀 불리하게 하려고 무조건 분리과세 해주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혜택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직장 공제의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 보강금에 대한 이자 소득. 법원에다가 무슨 법률적인 재판을 한다든가 이럴 때 법원에 보강금을 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전문 용어로 뭐 무슨 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예금에 애치를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소송에서 이기면 찾아오거든요. 내가 찾아오는데, 그때 만약에 1년 동안 만약에 애치를 했다라고 하면 1년치 이자를 은행 이자로 쳐서 주겠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와 배당, 이 조세특례법이라는 것은요,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예 종합과세에서 아예 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나중에 소득세 이론 문제 푸실 때 여기 113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보는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쯤 되면 다 까먹어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와서 또 한번 보시고 몇 번 보면은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남아있게,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을 정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과세 방법이 사실 제일 중요했다. 종합과세 해당되는 거 찾는 거, 이거 중요하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종합과세 세목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열거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정의를 먼저 볼까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에 도자기 축제 기간이 있는데, 도자기 축제 기간에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빵을 구워서 좀 팔았어요. 축제 끝나고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사업이 아닌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부터 딱 하죠. 그런 정도 어떤 모양을 갖춰야죠. 사업의 형태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농업도 있고요. 임업, 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도 있죠. 광업. 농업, 임업, 업, 광업. 그 다음에 제조업도 있죠. 제조업. 그 다음에 전기, 가스업, 증기 이런 사업도 있고요.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사업, 원료 재생사업 이런 것 등이 있죠. 또 건설업도 있죠. 건설업. 도소매업도 있죠. 도매 및 소매업. 또 운수업, 창고업도 있죠. 그리고 숙박이나 음식점 업종도 있죠. 정보, 통신
업도 있습니다. 금융업, 보험업도 있습니다. 네, 뭐 11번까지는 이제 무슨 업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이 들어봐도 다 아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1번부터 11번은. 자, 이제 1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길어지는데 내용들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했어요. 부동산업.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부동산업이다. 부동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을 사서 팔고 임대업. 여러분 아시죠? 땅을 빌려준다든가 상업용 건물 같은 거 빌려주는 거 부동산 임대업.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 지역권이다 그러면은 지하나 공중에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 지상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발생한 소득이라는 게 뭘까요? 전기, 도시가스 사업, 보통 그런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공익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 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그걸 판매하려면은 선로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부동산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역권, 지상권에 관련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로 같은 거 이렇게 가스를 묻어야 된다. 가스 배관을. 그래서 장거리 가스 배관을 묻으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토지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정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유사업 같은 거. 그럴 때 지역권이나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주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맨 끝에 기타 소득에 나와요. 기타 소득. 이거 과세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는 이런 업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임대 서비스업을 따로 뺐네요. 부동산업하고 구분해서. 그래서 뭐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은 이제 학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노인들 주간 보호소라는 걸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 주간보호센터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고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도 있고요. 가군의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러한 사업소득도 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요.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정산을 할 때 사업자의 사업용 토지나 건물 양도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해서 회사에서 수익으로 잡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자 그 소득에서 그걸 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과 토지의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예, 그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영업의 수익인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잡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쏙 뺍니다. 수익으로 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걸 빼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그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수익이나 또는 처분 손실을 받았으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것은 제외하고 소득 금액을 다시 산출하는 거예요. 자, 21번 유해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제외되는 게 있으니까 이러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이런 것 등 좀 특별한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사업소득이 또 당연히 중요하죠. 비과세 사업소득에서 한 2개 정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과세 사업 중에 1번을 보면 아까 농업, 어업 뭐 이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1번을 보시면요. 논이나 밭에다가 작물을 생산해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논밭에 우리가 먹고 살 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 쌀, 보리, 채소 이런 거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비과세예요. 설사 그걸 팔았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파는 건 아니거든요. 먹고 남으면 팔고, 우리가 먹고 남는 게 없으면 그냥 안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논밭에서 작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있는 농업이다, 농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주택임대 비과세예요. 그런데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그런 경우는 국외 소득이니까 제외한다. 국내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는 비과세다. 네. 소립기간 연 600만 원 이하 그런 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데 어로 양식업 이런 소득에 대한 그 수치는 안 나오나요? 얼마 이하 비과세는 얼마 이하야 된다. 시험에. 그 수치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아까 논밭에 작물 생산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 농촌의 그런 가정을 생각하시면 되고 6번에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면 어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로어업을 잡아서 양식을 하든 뭐 자연산을 하든 간에 잡아서 식용으로 쓰고 또 남으면 팔아서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하는 규모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숫자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1번과 2번이 주로 나옵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할 때 1번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가끔 2번도 나온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을 한번 볼까요? 아까 금융소득하고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자, 아까는 이자 배당 소득 금액에서 그냥 총수익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자, 총수익 금액에 비과세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비과세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요, 분리과세는 거의 없어요. 비과세는 있습니다만은 분리과세는 사업소득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면은요,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네, 대개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팔기 때문에 누가 원천징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일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로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3.3% 원천징수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3.3% 원천징수할까요? 20% 원천징수할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용역에 대해서. 자, 20%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의료보건 용역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의 대상 사업자가 뭐냐면은 의사, 의료와 관련된 사업자, 개인 의사예요. 개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면세 사업 대상의 인적 용역, 학원, 원장, 본인이 사업자이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천징수는 언제 할까요? 만약에 무슨 외과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천 시민체육대회에 가가지고 하루 근무를 했어요. 거기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리고 돈을 받아야죠. 그것이 바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맺었다면은 200만 원 지급할 때 3.3% 떼고 지급한다 이거죠. 원천징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 가장 대표적인 게 강의료예요. 강의료. 그래서 학원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어느 기업이라든가 법인에 또는 뭐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봐요. 그러면 3.3% 공제하고 입금을 해주죠. 이것이 바로 의료보건 용역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의 원천징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즉 강의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강의료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20%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자, 만약에 강의료 50만 원이다. 50만 원이 20%냐? 아니에요. 필요경비를 빼야 돼요. 필요경비. 그래서 강의료의 필요경비는 대개가 아니라 지금 기타 소득에서 60%로 인정이 됩니다. 60%.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50만 원에 60%면 30만 원이죠.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20%, 그러면 4만 원이니까요. 예, 지방세까지 44,000원 공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강의를 받는다.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얼마 나오는가 볼까요? 그냥 50만 원에 3.3%예요. 50만 원에 3.3%, 16,500원. 네. 좀 더 유리하죠? 조금 싸요. 세금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회사의 법인의 그 회계 담당자들이 이런 강의료 같은 거에서 어떤 사람은 3.3%로 세금을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경비 60% 공제하고 기타 소득 금액 계산해서 기타 소득 금액의 20%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사업자이냐 사업자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가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의 경우도 이건 좀 세율이 높네요. 20%. 그 다음에 봉사료 수익금액, 봉사료라고 하는 것을 수익금액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봉사료.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및 노점상에 관련된 원천징수 제도가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사업소득에도 원천징수가 있다. 종합과세 방법을 보면요, 소규모의 임대주택은 분리과세가 있으나 그 외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네. 소규모 임대주택만 분리과세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대부분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있더라도 종합과세한다는 말은 뭐냐? 분리과세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소규모 임대소득자만 분리과세 적용받습니다. 소규모 임대소득. 나머지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없는 편입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사업소득 정리는 뭐 이렇게 복잡한 것도 없고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 쪽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안 내는 편이고, 근로소득 보겠습니다. 이 근로소득은 이제 이론 문제에서보다는 우리가 이제 TAT 2급의 그 실무 수행에 근로소득 관리가 30점 정도 배점이 돼요. 그러니까 실무 수행에 근로소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득세 이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근로소득만 문제 낼 거예요. 근로소득에 3가지 문제를 내는데, 부양가족, 사원이나 부양가족 등록 한 문제,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할 때 이제 그 세금 공제하고 4대 보험 공제하고 하는 그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급여자료 입력할 때 이제 수당 등록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연말정산. 그래서 근로소득 관리는 시험에서 실무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3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거.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을 통한 원천징수,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 입력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의 이론은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